странах об этом 심지어 думают. 러시아까지 돌변했습니다. 도대체 왜 러시아가 방향을 바꾼 걸까요? 그 배후엔 놀랍게도 작은 반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석유도 없고 핵무기도 없는 나라. 중국이 대응을 멈추고 미국이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현실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돌변한 이유도, 미국이 불안해한 이유도 단 하나, 그 나라가 움직였기 때문이죠. 발칵 뒤집힌 회의실 안에서 한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기술로, 협상 대신 결과로 세상을 뒤집은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러시아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3번 연속 실패했어요. 한반도 72시간 내 점령 시나리오였는데 매번 서울 진입 단계에서 붕괴됐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돌려도 결과는 같았어요. 북부 산맥과 한강 수계가 만드는 이중 방어선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프로그램 오류를 의심했지만 직감했죠. 이건 오류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그 작은 땅이 왜 이렇게 단단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세이 보로닌입니다. 유라시아 전략을 분석하며 수많은 분쟁 지역을 봤지만 한반도만큼 특이한 곳은 없었습니다. 모스크바 전략센터의 어두운 분석실에서 동부가 가상전 시뮬레이션을 돌리던 날이었어요. 대형 화면엔 빨간 점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번져가고 있었는데 서울 북부 경계선에서 갑자기 멈춰버렸고 보급로가 끊기면서 병력 이동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동료가 의아한 표정으로 데이터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3번을 반복해도 결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고 그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의 결함이 아니라 이 땅이 가진 본질적인 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화면을 멈추고 지형 데이터를 세밀하게 다시 열었는데 서울 북쪽엔 산맥이 3줄기나 동서로 길게 가로막고 있었고 그 아래로 한강이 천연 해자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침공군이 서울까지 도달하려면 산을 3번 넘고 강을 2번 건너야 했으며 보급 트럭이 좁은 산길을 천천히 오르는 동안 방어군은 고지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건 인간이 설계한 요새가 아니라 자연 자체가 만든 거대한 성벽이었고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보이지 않는 방패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 위의 산맥 라인을 따라가며 경악했어요. 이 지형 구조는 군사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방어 배치 그 자체였고 어떤 전략가도 이보다 완벽한 설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산이 첫 번째 장벽이 되고 강이 두 번째 해자가 되며 그 사이의 좁은 통로들은 자연스럽게 병목 지점을 형성했어요. 대규모 병력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올 수 없었고 소수 방어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로 이상한 보고서가 하나 더 올라왔어요. 제목은 한반도 외국 자본 유입 현황이었는데 표지를 넘기자마자 숫자들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주도 토지 매입 통계였는데 중국 자본이 전년 대비 230%나 급증했고 주요 해안가와 전략 요충지는 절반 이상이 이미 외국인 소유로 넘어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마치 손 놓고 지켜만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왜 중국은 이 작은 섬을 이렇게 집요하게 노리는 겁니까? 전략 지도를 다시 펼쳤는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빨간 점이 4개나 찍혀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세계 최강 국가들이 모두 이 작은 반도를 주시하고 있었고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는 땅인데 그들의 시선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어요.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탐낼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분명히 숨어 있었어요. 김철수 교수의 논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제목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방어 구조였고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한 문장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은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자연 방어 도시라는 문장이었어요.
논문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이 땅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지리적 필연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수는 세밀한 지형 분석을 통해 침략군이 서울에 도달하려면 먼저 북부의 산악지대를 돌파해야 하고 그 다음 한강이라는 천년 해자를 건너야 하며 보급로는 산맥에 가로막혀 필연적으로 끊어진다고 설명했어요. 역사상 이 방어선을 완전히 돌파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의 침공은 이 지형 앞에서 좌절되거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문장의 밑줄을 긋는데 손이 떨렸어요. 바로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어요. 한국 역사 교과서에 적혀 있다는 900번 침략이라는 숫자였는데 처음엔 그대로 믿었고 이 민족이 그만큼 약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사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분석하기 시작하자 전혀 다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실제 국가 존망을 건 대규모 전쟁은 단 5번뿐이었습니다. 고구려 대 수나라의 충돌, 고구려 대 당나라의 긴 전쟁, 고려시대 거란의 침입,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작은 국경 충돌이나 해적 소탕전까지 모조리 합산해서 부풀린 숫자였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5번의 대규모 전쟁 중에서도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점이었고 민족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유럽 전쟁사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프랑스는 200년 동안 전쟁을 87번이나 치렀고 독일 지역은 150번 이상의 크고 작은 전투를 겪었으며 폴란드는 지도에서 3번이나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몽골 제국에 짓밟힌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은 민족 자체가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졌고 언어도 문화도 모두 사라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 한 번도 민족이 소멸된 적이 없었고 언어도 문화도 고스란히 남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노트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900번은 거짓이고 이 민족은 약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엄청나게 강했던 거라고 지금까지 세계가 알고 있던 모든 인식이 뒤집히는 순간이었고 역사책에 적힌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제주도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는데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 중국이 조용히 땅을 사들이는지, 왜 러시아가 이 지역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지, 왜 일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지, 왜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주둔군을 계속 배치하는지 말이에요. 이 땅은 군사적으로 점령이 불가능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은 자본과 영향력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전략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메모를 남겼어요. 한반도는 자연이 직접 설계한 천연 요새이며 산맥이 첫 번째 성벽이고 한강이 두 번째 해자이며 역사상 이 방어선을 완전히 돌파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세계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이 땅을 탐낸다고 썼습니다. 동료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럼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버텨낸 겁니까? 땅 자체가 방패가 되어줬고 자연이 민족을 지켜준 거라고 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고 창밖의 모스크바 야경을 바라보며 지금은 그 땅을 누가 지킬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화면 속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돌렸는데 빨간 점들이 서울을 향해 번져가다가 또다시 산맥 앞에서 한강 앞에서 멈춰 섰어요. 4번째 실패였는데 이번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컴퓨터 오류가 아니라 지리적 현실이었고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땅의 본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했고 지도와 데이터와 논문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산맥이 정말 그렇게 단단한지, 그 강이 정말 방어선이 될 수 있는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강한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가방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엔 뭔가 특별한 게 있고 숫자와 데이터 너머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고요. 모스크바의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창밖을 내다봤는데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도 이런 추운 겨울을 수없이 견뎌왔을 거고 산맥도 한강도 눈보라와 혹한을 이겨냈을 거며 그 땅의 사람들 역시 모든 계절을 버텨냈을 거라고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한반도는 점령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지금도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탐내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으며 이 땅이 왜 이렇게 단단한지 이 민족이 왜 절대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썼어요. 가방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직접 만나러 가겠고 그들의 땅을 밟고 그들의 공기를 마시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내겠다고요. 모스크바를 떠나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는 11시간 동안 노트북을 열어 한국 관련 최신 뉴스를 검색했는데 화면 상단에 뜬 헤드라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배터리와 반도체에 25%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 주요 외신들은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며 암울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과 LG의 주가가 폭락할 거라 예측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거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읽는데 묘한 위화감이 이 나라가 정말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는데 입국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꺼내 한국 뉴스를 확인했어요. 화면을 켜자마자 속보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고 그중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는 뉴스였고 테슬라의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기사를 열어 읽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압박이 터진 지 불과 사흘째인데 이런 발표가 나온다는 게 우연일 리 없었고 뭔가 의도된 타이밍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택시 안에서 관련 기사를 하나씩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숫자들이 놀라웠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1205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충격이었고 이건 벤츠가 세운 기존 기록보다 160km나 더 긴 거였어요. 두 번째 충격은 충전 속도였는데 단 16분 만에 400km를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이 따라붙었고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화면을 계속 스크롤하며 읽는데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자마자 예정된 국제기술 포럼 초청장을 확인했어요. 장소는 남산기슭에 위치한 서울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였는데 한국 정부가 국제기술 교류를 위해 3년 전새로 지은 최첨단 시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에너지와 생존의 새로운 언어라는 대주제 아래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특히 삼성의 배터리 기술 발표 세션은 사전 등록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였다고 했어요. 센터에 도착하니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6층 건물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입구엔 이미 각국에서 온 참석자들이 3355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천장까지 뻗은 대형 아트리움이 시선을 압도했고 벽면에는 한국의 기술 혁신 역사를 보여주는 디지털 전시가 흐르고 있었어요.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을 받아 목에 걸고 3층 메인홀로 향했는데 복도를 걷는 내내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메인홀에 들어서자 이미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엔 삼성 로고와 함께 배터리 세례 단면 구조가 확대되어 떠 있었어요. 겨우 중간쯤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옆자리엔 독일에서 온 자동차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고 앞줄엔 프랑스 배터리 연구소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홀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홀 안이 조용해졌고 삼성 연구원이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기술 혁신의 핵심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실리콘과 흑연을 나노 단위로 결합한 복합 소재를 개발했고 그 위에 탄소 코팅층을 입혀 충전 시 발생하는 팽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기존 대비 10배나 향상됐고 배터리 수명도 훨씬 길어졌으며 안전성까지 확보했다고 했어요. 스크린에 뜬 그래프는 경쟁사들과의 성능 차이를 명확히 보여줬고 삼성의 점이 다른 모든 점들을 압도적으로 넘어서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재빨리 숫자들을 적어 내려갔는데 손이 떨렸어요. 1205km, 160km 추가, 16분 충전, 400km 주행, 에너지 밀도 10배. 이 모든 수치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주행거리와 충전시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거였고 이건 업계 전체를 뒤흔들 기술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는데 유럽 쪽 전문가 한 명이 손을 들고 일어나 이 수치가 실제로 양산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실험실 조건에서만 가능한 건지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삼성연구원은 흔들림 없이 답했어요. 이미 시제품 단계를 넘어 양산 준비에 들어갔고 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홀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몇몇 사람들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옆자리 독일 엔지니어가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이건 테슬라보다 앞선 기술이라고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테슬라가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 혁명을 주도했지만 배터리 기술 자체는 여전히 한계가 명확했고 긴 충전 시간과 제한된 주행거리는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할 불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은 겁니다. 미국 기업도 유럽 기업도 못한 걸 해낸 거였어요.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왔는데 참석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방금 본 발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독일 자동차 업체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은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기차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고, 프랑스 배터리 연구소 사람은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뤄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쪽 애널리스트는 한국이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까지 장악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더욱 커질 거라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창가로 다가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엔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으며 희토류 같은 전략 자원도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까? 러시아는 세계 최대 에너지 자원국이지만 이런 혁신 기술은 나오지 않았고 중동은 석유로 부자 나라가 됐지만 배터리 기술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원은 없지만 기술이 있었고 땅속에서 캐낼 건 없지만 머리에서 만들어낼 건 넘쳐났어요. 다시 홀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는데 다음 발표자가 무대에 올라 한국 배터리 산업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 분야에서 후발주자였고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쏟아부으며 기술 격차를 좁혀갔으며 이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는데 2000년대 초반엔 한국 기업 점유율이 10%도 안 됐지만 지금은 60%를 넘어섰다고 했어요. 놀라운 성장 곡선이었고 20년 만에 추격자에서 선두주자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옆자리 참석자가 작게 감탄하는 소리를 냈고 앞줄에 앉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발표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할 때 자리에 그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건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압박이었지만 삼성은 그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 최고 기술로 답한 겁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력으로 맞선 거였고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한 거였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원 빈국이 기술 강국이 됐고 가진 게 없던 나라가 세계 최강을 이겼으며 테슬라도 벤츠도 도요타도 못한 걸 삼성이 해냈다고 썼어요. 이 나라의 방패는 산맥만이 아니었고 기술 또한 방패였으며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지식으로 바꿔버린 민족이었습니다. 텅 빈 홀을 천천히 걸어 나오며 확신했어요. 한국은 무너지지 않을 거고 오히려 더 강해질 거라고요. 밖으로 나오니 저녁 노을이 남산을 물들이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멀리 남산타워가 새벽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 어젯밤 메모해둔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는데 문득 궁금증이 고개를 들었어요. 삼성이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가지게 된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고 단순히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검색창에 한국 배터리 산업 역사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는데 수많은 기사와 보고서가 쏟아졌고 그중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2021년 글로벌 반도체 대란이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였는데 클릭하자마자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공장들이 멈췄고 신차 인도가 2년씩 밀렸으며 완성된 차량이 부품 하나 없어서 출고되지 못한 채 주차장에 쌓여갔다는 내용이었어요. 러시아에서도 그 여파를 직접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 새 차를 주문하면 최소 18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중고차 가격이 폭등하며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죠. 기사를 계속 읽어내려가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공장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완성 직전의 차량 수만 대가 부품을 기다리며 공장 야적장에 줄지어 서 있었다고 했어요. 협력업체들은 생산 중단 위기에 내몰렸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통보를 받을 상황까지 갔다는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단을 읽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한국 주요 기업들이 긴급 회동을 열었다는 내용이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단 이틀 만에 비상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엔 치열한 경쟁자였던 기업들이 회의실에 모여 앉아 각자의 기술과 설비와 부품 재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조율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관련 기사를 하나씩 더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자사의 반도체 설계 데이터 일부를 현대차와 공유했고 SK하이닉스는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을 긴급 증설했으며 현대차는 부품 구매 네트워크를 모두에게 개방했다고 했습니다. 각 기업의 연구소 인력들이 상대 기업 공장에 파견되어 함께 문제를 해결했고 밤낮 없이 화상회의를 이어가며 병목 구간을 하나씩 뚫어나갔다는 내용이 이어졌어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를 찾아 열었는데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강렬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한 순간이었고 이익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한 결단이었다는 평가였어요. 보고서는 계속해서 만약 한국 기업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택했다면 공급망 복구에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렸을 것이지만 협력 체계 덕분에 단 2개월 만에 정상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어요. 6개월이 2개월로 줄어든 겁니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속도였고 협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결과였어요. 노트북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한 경제 전문지의 심층 인터뷰 기사를 발견했는데 당시 현대차 부품조달본부 임원이 남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을 때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무너지면 한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릴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내밀었고 경쟁사 기밀이라며 숨겨왔던 데이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는 증언이었어요. 화면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그 회의실의 긴장감과 결단의 순간을요. 다른 기사를 더 찾아보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평소엔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하나가 되는 게 한국 기업의 DNA라고 했습니다. 이익보다 생존을 택했고 회사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했으며 그게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민족의 본능이었고 위기 앞에서 뭉치는 한국인의 DNA였어요. 통계 자료를 하나 더 찾았는데 협력 이후 한국 자동차 산업의 회복 속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미국은 정상화까지 7개월이 걸렸고 유럽은 8개월이 소요됐으며 일본은 6개월이 걸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단 2개월 만에 공장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석 달째엔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래프에서 한국을 나타내는 선이 다른 모든 나라들을 압도적으로 추월하며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완전히 떠올라 서울 시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 빌딩 어딘가에서 지금도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협력하며 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 마지막 기사 하나를 더 읽었는데 제목이 뭉치면 못할 게 없다. 위기 속 한국 기업의 힘이었어요. 기사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이번 협력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져 온 산성연합 정신의 현대적 발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산성연합이라는 단어가 낯설어 검색해보니 역사학자 김철수 교수의 논문이 나왔어요. 고구려 시대 산성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방어 네트워크였고 한 곳이 공격받으면 주변 산성들이 즉시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합방어 체계 덕분에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군을 막아낼 수 있었고 그 정신이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지금 한국 기업들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노트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산성은 돌로 쌓았지만 지금은 기술로 쌓고 있으며 과거엔 병사들이 연합했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연합하고 있고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다고 썼어요. 위기 앞에서 뭉치는 힘, 이익보다 생존을 택하는 결단, 경쟁자를 동지로 바꾸는 지혜,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계를 확인하니 오전 9시였고 오늘 일정을 다시 점검했어요.
오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공급망 안보 세미나가 예정돼 있었고 삼성과 현대 그리고 SK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본 배터리 기술도 놀라웠지만 오늘 들을 이야기는 더욱 중요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협력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경쟁사를 도우며 함께 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상상해봤지만 쉽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쟁은 있어도 협력은 부족했고 위기 앞에서 각자 도생을 택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었고 그게 바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호텔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노트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단결이고 경쟁력의 원천은 협력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뭉치는 데서 나온다고 썼어요. 택시를 타고 세미나 장소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세미나 장소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행사는 단순한 기술 세미나가 아니라 한국 산업 70년사 특별전을 겸하고 있었고 복도 전체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사진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주최 측 설명문을 읽어보니 한국이 어떻게 폐허에서 세계 최강 기술 국가로 성장했는지 그 여정을 세대별로 조명하는 기획이었고 특히 오늘은 김철수 교수가 10년간 수집한 귀중한 아카이브 자료를 최초 공개하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어제 논문으로만 접했던 그 교수를 직접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정면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이 보였고 흑백 영상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화면엔 폐허가 된 서울거리가 펼쳐졌고 무너진 건물 사이로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1953년 7월 휴전 직후의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들의 사진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얼굴에 먼지가 묻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고 그 시선엔 무언가 단단한 결의 같은 게 느껴졌어요. 안내 직원이 다가와 오늘 특별 세션은 김철수 교수가 직접 해설하는 다큐멘터리 상영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고 이건 교수가 30년간 전국을 돌며 수집한 증언과 자료를 엮은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산에서 연구소로 끝나지 않은 전선이었고 한국 산업 발전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추적한 다큐라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메인 홀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이미 100여 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무대 옆 스크린엔 다큐 포스터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김철수 교수가 무대에 올랐는데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온화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의 첫마디가 가슴을 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정신의 증거라고 했고 한국이 왜 강한지 이해하려면 70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화면이 켜지며 다큐멘터리가 시작됐습니다. 첫 장면은 한 노인의 클로즈업이었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또렷한 눈빛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이종호 할아버지 93세 6.25 참전 용사라고 적혀 있었고 그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23살에 총을 들었고 산에서 싸웠으며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전우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걸 지켜봤다는 증언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한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싸웠냐는 질문에 그는 명확하게 답했어요. 아들이 총 들지 않게 하려고였다고 했고 다음 세대가 전쟁 걱정 없이 살게 하려고였다는 말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70년대 공장 앞모습이 펼쳐졌고 낡은 기계 앞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장면이었어요. 김철수 교수의 내레이션이 깔렸는데 이들은 전쟁 직후 태어난 세대였고 아버지가 총을 들었다면 아들은 렌치를 들었으며 전선은 산에서 공장으로 옮겨왔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화면 속 노동자 하나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가 참전 용사라고 했고 자신은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일한다고 말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고 정신은 이어진다는 그의 말에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장면은 80년대 반도체 연구소였고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어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이들은 공장 노동자의 자녀 세대였고 아버지가 기계를 다뤘다면 아들은 반도체를 설계했으며 전쟁터는 이제 실험실이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 여성 연구원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싸웠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으며 저는 연구소에서 기술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세 세대가 다른 곳에서 싸웠지만 목표는 하나였다는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었는데 왼쪽엔 산 능선 위에서 경계를 서는 현역 병사가 있었고 오른쪽엔 삼성 반도체 연구소 클린룸에서 일하는 젊은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두 화면이 천천히 겹쳐지며 하나가 됐고 김철수 교수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전선만 바뀌었으며 산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연구소에서 싸우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정신은 이어졌고 의지는 변하지 않았으며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라는 문장이 화면에 천천히 떠오르다가 사라졌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는데 홀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몇몇 사람들은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한국인으로 보이는 60대 남성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고 앞줄 여성 참석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고 숫자나 데이터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힘이었어요. 김철수 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적을 경제 성장률로 설명하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정신의 계승이었고 세대가 바뀌어도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어요.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이 사고방식은 복제할 수 없으며 산성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연구소와 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어요. 방금 본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특히 이종호 할아버지의 눈빛과 젊은 엔지니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전선만 이동했으며 산에서 연구소로 총에서 반도체로 바뀌었지만 정신은 그대로라고 썼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방어선은 철도 땅도 아니었고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의지였다는 문장을 덧붙였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 시내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저 건물 어딘가에서 지금도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조용히 싸우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군복 대신 가운을 입었고 총 대신 현미경을 들었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나라를 지키는 전사들이었습니다. 다시 홀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는데 김철수 교수와 눈이 마주쳤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이해했냐고 묻는 것 같았고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알겠다고요. 한국이 왜 강한지, 이 민족이 왜 사라지지 않았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고요. 세미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엔 여전히 이종호 할아버지의 눈빛과 젊은 엔지니어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그 정신의 연결고리가 지금 이 도시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신과 기술을 모두 갖춘 이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진짜 위치는 어디일까 하는 질문이었고 막연히 강하다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호텔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고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는데 검색어에 한국 핵심 부품이라고 입력하자 화면이 수백 개의 항목으로 채워졌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하니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왔고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합쳐서 71%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멈추고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71%라는 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10개 중 7개가 한국산이라는 뜻이었고 만약 이 공급이 끊기면 애플도 삼성도 구글도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어요. 다음 자료로 넘어가니 배터리 시장 분석 보고서가 나왔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3%를 장악하고 있다는 통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데 놀라운 문장이 나왔어요.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LG가 만들고 폭스바겐 ID 시리즈는 SK가 공급하며 BMW 전기차는 삼성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었고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이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계속 자료를 찾아보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삼성과 LG의 점유율이 55%였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에선 68%였으며 선박용 엔진과 조선 기술에선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는 기록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한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이었고 이 나라가 멈추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문득 러시아에서 봤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 데이터가 떠올랐고 비교를 위해 검색을 시작했어요. 먼저 일본 제조업 현황을 찾아봤는데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전자기업들이 지난 20년간 급격히 몰락했다는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소니는 텔레비전 시장에서 삼성과 LG에 밀렸고 도시바는 반도체 사업을 팔아야 했으며 파나소닉은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에 추월당했다는 분석이 이어졌어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왔고 혁신을 멈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중국 자료를 열어보니 상황이 달랐지만 결론은 비슷했어요. 중국은 생산 규모에서 압도적이었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았고 특히 반도체 설계와 고급 배터리 기술에선 한국과 미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명확했습니다. 조립은 잘하지만 설계는 못하고 양은 많지만 질은 따라오지 못한다는 평가가 여러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 공장 덕분에 수출이 늘었지만 기술은 여전히 한국 본사에서 왔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부품 조립에 머물러 있으며 핵심 기술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는 내용이 이어졌어요. 노트를 꺼내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머물렀고 중국은 규모만 크며 동남아는 조립만 하지만 한국은 핵심 기술을 쥐고 있고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장악했으며 세계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만드는 유일한 나라라고 썼어요.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인지 이제 명확하게 보였어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K-팝과 한국 드라마 관련 자료를 찾았는데 문화산업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고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상위 10개 중 5개가 한국 드라마였으며 K-팝 콘서트엔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몰려든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한 문화평론가의 칼럼을 읽었는데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문화로도 세계를 점령하고 있으며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발현이라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세계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도시에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실리콘밸리로 가고 배터리가 디트로이트로 가며 디스플레이가 도쿄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애플 공장이 멈추고 테슬라 생산 라인이 멈추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지도만 본 착각이고 진짜 크기는 영향력으로 재야하며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거대한 나라라고 썼어요. 세계가 한국 없이는 못 살고 한국 기술 없이는 현대 문명이 작동하지 않으며 이건 과장이 아니라 냉정한 사실이라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김철수 교수가 오후에 나눠준 명함을 꺼냈고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다큐멘터리 덕분에 많은 걸 배웠고 이제 한국이 왜 강한지 완전히 이해했다는 내용이었으며 내일 귀국 전에 짧게라도 뵙고 싶다는 부탁을 덧붙였습니다. 답장은 5분도 안 돼 왔고 내일 아침 공항 가는 길에 잠깐 들르라는 따뜻한 제안이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는데 지난 사흘간 본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 속에서 멈춰 선 빨간 점들, 삼성 배터리 발표장의 경악한 표정들, 긴급 회의실에서 손을 맞잡은 기업인들, 이종호 할아버지의 눈빛, 클린룸 속 젊은 엔지니어의 뒷모습, 그리고 지금 확인한 압도적인 숫자들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어요.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으며 행운이 아니라 땀과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산맥이 첫 번째 방패였고 기술이 두 번째 칼이었으며 정신이 세 번째 요새였어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고 작다고 얕잡아 볼 수 없는 힘을 키웠으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눈을 감으며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일 김철수 교수를 만나면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 힘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나라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고 약속 장소인 남산기슭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철수 교수가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엔 이미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 교수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어제 세미나는 어땠냐고 물었고 지난 사흘간 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다고 답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정신이며 기술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했고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지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지금의 힘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었죠. 교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가 사라져도 그들이 남긴 정신은 DNA처럼 다음 세대에 새겨졌고 산에서 쌓은 기억이 연구소에서 일하는 동력이 됐으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한국은 계속 강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의문이 풀렸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지난 사흘간 찍어둔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봤고 포럼 발표 화면과 다큐멘터리 장면, 그리고 서울 야경 사진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문득 어제 본 온라인 댓글들이 떠올랐습니다. 삼성 배터리 뉴스 아래 달린 수백 개의 댓글을 읽으며 느꼈던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다시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세계 최고의 삼성 너무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60개 좋아요를 받았고 테슬라도 못 해낸 삼성의 놀라운 기술력이라는 제목에 수천 개의 공감이 달렸으며 대한민국 만세라는 짧은 댓글조차 40개가 넘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댓글들 사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모두가 테슬라를 언급하고 있었고 그 기업을 넘어섰다는 사실에 열광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테슬라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봤는데 답은 명확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 혁명의 상징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혁신의 아이콘이었으며 실리콘밸리가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력의 결정체였습니다. 2008년 테슬라 모델 3가 출시됐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패닉에 빠졌으며 투자자들은 앞다퉈 테슬라 주식을 사들였어요. 전기차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됐고 테슬라는 그 미래를 만든 기업으로 추앙받았으며 시가총액이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합친 것보다 높아지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테슬라를 애플 다음 혁신 기업으로 불렀고 머스크는 현대판 에디슨으로 칭송받았으며 그가 만든 배터리 기술은 업계 표준처럼 여겨졌어요. 그런 테슬라를 삼성이 넘어섰다는 건 단순한 기술 경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신화를 아시아 기업이 깼다는 의미였고 미국 중심의 기술 패권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였으며 작다고 무시당하던 한국이 세계 최강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증명이었어요. 댓글 중 하나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머리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집요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여온 반도체와 배터리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문장엔 자원 없는 나라가 지식으로 세계를 이겼다는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또 다른 댓글은 삼성, 현대, SK, 대한민국 만만세라고 적혀 있었고 기업 이름 뒤에 국가 이름을 붙인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삼성의 성공은 단순히 한 기업의 업적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승리였고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민족의 자긍심이었으며 회사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의 성취였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을 통과했는데 탑승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면세구역 카페에 앉아 마지막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활주로 너머로 서울 방향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노트를 꺼내 펼쳤고 지난 나흘간 적어둔 문장들이 빼곡하게 채워진 페이지들이 펼쳐졌습니다. 첫 페이지엔 시뮬레이션 실패 관련 메모가 있었고 중간엔 1205km와 16분이라는 숫자가 크게 적혀 있었으며 마지막 페이지엔 이종호 할아버지 이름과 산에서 연구소로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펜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 빈 공간에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분석하러 왔지만 사람을 만났고 숫자를 확인하러 왔지만 정신을 배웠으며 기술을 보러 왔지만 의지를 목격했다고 썼어요. 한국의 산맥은 첫 번째 성벽이었고 한국의 기술은 두 번째 방패였으며 한국의 정신은 세 번째 요새였다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손을 멈추고 지금까지 쓴 문장들을 다시 읽어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모든 게 진짜였고 과장이 아니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의 실체였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고 게이트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서울 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거고 공장에선 노동자들이 생산 라인을 지키고 있을 거며 김철수 교수는 또 다른 자료를 정리하며 다음 세대에 전할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경외감이 밀려왔어요. 탑승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고 가방을 내려놓은 채 서울을 향해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이건 한 분석가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올리는 존경의 표시였고 배움에 대한 감사였으며 깨달음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승무원이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네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불빛들이 하나둘 작아지며 사라졌습니다. 눈을 감고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결심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으며 행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작은 땅이지만 큰 정신이 있었고 적은 자원이지만 많은 지혜가 있었으며 짧은 역사지만 깊은 의지가 있었어요. 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쓸 겁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엔 숫자만 담지 않을 거예요. 이종호 할아버지의 눈빛도 담을 거고 삼성연구원의 열정도 적을 거며 김철수 교수의 지혜도 기록할 겁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데이터만으론 부족하고 정신을 봐야 하며 숫자 너머의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쓸 거예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구름 위로 올라갔고 창밖으론 끝없는 하늘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지난 나흘간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문득 비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나란히 놓고 봐야 명확해질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먼저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14억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가진 거대한 나라였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으며 제조업 생산량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난 40년간 중국의 성장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였고 빈곤 국가에서 강대국으로 도약한 과정은 경이로웠으며 서구학자들은 중국의 세기가 올 거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결정적인 차이가 보였어요. 중국은 규모로 승부했지만 한국은 질로 승부했고 중국은 조립공장이었지만 한국은 설계본부였으며 중국은 따라가는 추격자였지만 한국은 앞서가는 선구자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찾아봤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스마트폰을 수억 대 만들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는 한국산이었고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지만 고성능 배터리 기술은 여전히 한국에 뒤처져 있었으며 디스플레이 패널을 찍어내지만 최고급 올레드 기술은 삼성과 LG가 독점하고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핵심 설계 기술에선 한국과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고 이건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기술은 쌓이는 시간이 필요했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으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했는데 한국은 그 모든 과정을 이미 거쳤지만 중국은 여전히 그 길 위에 있었어요. 더 중요한 차이는 신뢰였습니다. 중국산 제품은 저렴하지만 품질을 의심받았고 중국 기술은 빠르지만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했으며 중국 기업은 크지만 투명성이 부족했어요. 반면 한국산 제품은 프리미엄의 상징이었고 삼성과 LG는 신뢰의 브랜드였으며 메이드 인 코리아는 품질 보증서처럼 여겨졌습니다. 애플이 삼성 반도체를 쓰고 테슬라가 LG 배터리를 선택하며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부품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 신뢰 때문이었어요. 러시아를 생각하니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조국은 세계 최대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졌고 석유가스 광물이 넘쳐났으며 군사기술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자원에 의존했고 제조업은 낙후됐으며 기술 혁신은 정체됐습니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디스플레이도 만들지 못했고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수입에 의존했으며 젊은 인재들은 해외로 떠났어요. 한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선명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없이 기술로 먹고 살았고 러시아는 자원으로 먹고 사는데 기술이 없었으며 한국은 미래를 만들지만 러시아는 과거에 기댔어요. 이 모든 비교에서 하나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힘은 크기가 아니라 밀도에 있었고 양이 아니라 질에 있었으며 자원이 아니라 정신에 있었어요.
작은 땅이지만 강한 의지가 있었고 적은 인구지만 높은 교육 수준이 있었으며 짧은 역사지만 깊은 회복력이 있었습니다. 중국처럼 크지 않아도 됐고 일본처럼 오래되지 않아도 됐으며 러시아처럼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도 됐어요. 한국은 한국만의 길을 찾았고 그 길이 정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시베리아 설원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끝없는 하얀 대지가 보였습니다. 저 광활한 땅도 인간의 의지 없이는 무용했고 자원도 기술 없이는 힘이 없었으며 크기도 정신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도상 크기로 판단하지 마시고 영향력으로 보시길 바라며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로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나라이고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이며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더 많은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고 한국의 정신을 배우려 할 것이며 한국의 경험을 참고할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적지만 질 높은 나라, 짧지만 깊은 나라, 이게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단단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처음엔 그냥 작고 멀리 있는 나라 중 하나로만 보였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느껴지죠. 누군가는 그걸 기술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그냥 버티는 마음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세상이 흔들려도 끝내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우린 종종 힘이란 걸 군사력이나 돈으로만 생각하지만 진짜 힘은 아마도 끝까지 믿는 마음 아닐까요?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결국 그걸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힘. 그게 이 이야기의 본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은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패가 갈리고 있죠. 총 대신 아이디어로, 무기 대신 기술로, 그리고 위기 대신 협력으로 이겨내는 시대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이 조용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